정치를 시작으로 외교, 통일, 안보에 이어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립니다. 야당은 공격하고 정부는 방어하는 난타전과 신경전 사이 어디쯤에서 늘 공존하는 대정부 질문이라는 비난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아침 토론에서는 저희와 또 시청자 여러분이 질문자가 되어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변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잘못한 것은 무엇이고 또 잘한 건 무엇인지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명예교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인 백주선 변호사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께 먼저 오늘 대정부 질문 경제 분야가 예정이 돼 있는데 사실 이 경제라는 게 뭐 굉장히 방대하지 않습니까? 영역도 넓고요. 그래서 올해 이번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와 야당 또 여야가 격돌하는 포인트 뭐라고 좀 짚을 수 있을지 일단 신 교수님 말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민생인 것 같아요. 민생이요? 네, 민생이고 사실 민생이 요즘만 어려운 게 아니고 박근혜 정부 때도 어려웠고 이명박 정부 때도 어려웠고 한 10년 동안 좀 민생이 굉장히 어려운데 네. 그 민생이 어려운 이면에는 지금 대통령도 지적하셨지만 제조업이 굉장히 안 좋고요. 네. 또 수출 환경도 안 좋고요. 지금 안팎으로 지금 여러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번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너무 서둘러서 뭐 최저임금이랄까 또 52시간이랄까 이런 소위 노동개혁 과제들을 서둘러 하다 보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에 저는 통렬한 어떤 질책과 비판이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이루어져서 네. 국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백 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교수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네. 뭐 경제 분야가 넓긴 하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네, 네. 그 민생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그중에 제가 조금 더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네. 가계부채 문제인데요. 뭐 10년이 훨씬 넘는 그 시간 동안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물론 작년에는 그 증가율이 일부 완화됐지만 증가하는 그 폭이 약간 줄었을 뿐이지 지속적으로 가계부채가 증가되고 있고 이 부분이 지금 정부에서도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네네. 그 부분이 또 큰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일단 여당은 엄호를 해야 하니까 주로 청사진 위주의 계획이라든지 방향을 물을 것 같고 이제 야당은 공격을 해야 하니까 뭐 지금 가장 예민한 노동 현안을 들고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도 오늘 노동 문제부터 좀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필두로 이제 문재인 정부의 노동 개혁이 시작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작업 현장이나 생산 현장, 경제 현장을 가보면 네. 진짜 여건이 매우 다르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막 며칠 사이에 그냥 거의 밤새다시피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업종도 있고 그렇죠. 예. 아주 뭐 느슨해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그런 업무 로드가 이렇게 뭉쳐지는 경우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52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도입을 할 때 어떤 그런 업태의 실정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서둘러서 그냥 거의 모든 업종에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업종에 이것을 서둘러 시행하다 보니까 첫째 가뜩이나 지금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걸 너무 이렇게 푸시를 세게 하니까 기업은 정말 어렵다 이제 이런 탄성을 하는 것이죠. 네. 저는 그래서 52시간은 글로 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조금 탄력적으로 업태에 따라서 기업의 의견들을 들어주면서 뭐 천천히 가도 네네. 뭐 하늘이 무너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나는 이 정부가 그리고 노동계가 너무 서두르는 것 급했다. 같아서 네네. 이 정부가 끝나면 다음 정부가 들어오면 또 다시 다 뒤집어 엎지 않을까 아니 그런 것이 걱정이 돼요. 그렇군요. 네네. 예. 말씀하신 대로 얘기를 들어보면 뭐 성급하게 좀 일반화를 한 경향도 있는 것 같고 급하게 진행이 된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52시간제가 시행이 되면서 현장에서는 뭐 혼란을 많이 겪고 있고 또 뭐 일각에서는 경쟁력이 둔화됐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사실관계부터 바로 잡아야 될 것은 네. 아직 우리나라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은 2018년, 그러니까 작년 7월 1일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순차 네네.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네. 그 정부는 6개월 계도 기간을 둔다고 발표하고 그리고 올해 1월에는 다시 3개월 동안 계도를 하겠다는 취지로 발표했기 때문에 주 52시간제를 지키지 않더라도 어떠한 제한도 없고 이로 인해서 변화된 어떤 노동 어떤 일의 어떤 조건이 바뀐 게 없어서 네. 주 52시간제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나 그러니까 이제 그 일하는 시간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러면서 이 노동 조건을 유지하거나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다각도로 연구되고 있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주 52시간 시간제 근로시간제는 상당히 세계적인 추세에는 합당한 방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제대로 시행조차도 되지 않았다라는 의견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어제도 저희가 사실 이 시간에 토론을 했던 얘기입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오늘 대정부 질문의 화두로 떠오를 것 같은데 네.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자라는 건데 네. 이게 사실 정부가 우왕좌왕 방향을 잘못 잡아서 그렇다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신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이제 그 탄력 근로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 근로기준법에 오래 전부터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3개월이었었는데 3개월이 너무 좁다 보니까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경제가 계속 어려운 지 한 10년 되고 하니 기업의 상황에서는 조금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국회에서도 다 합의가 되어서 네. 그렇게 하기로 했었던 문제인데 국회 사정 때문에 이게 이제 입법이 미루어지다가 이제 이번에 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좀 양쪽이 양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 가지고 뭐 맨날 이렇게 싸우고 할 거는 아니지 않는가. 저는 그래서 일단 6개월이면 기업 쪽에서는 1년 주장하고 노동계에서는 3개월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고 하니까 네. 저는 6개월이 상식선에서 저는 수용할 만하다고 보고 이렇게 해보고 조금 피차간에 어려움이 생기면 다시 논의를 해서 뭐 연말이든 내년이든 다시 이것을 연장하는 것은 저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는가. 저는 그래서 더 이상 이 탄력 근로제 가지고 네. 자꾸 밀고 땡기고 하는 것은 이제 국력의 낭비 아닌가 싶어서 일단은 한번 해보자.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네.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네. 것보다는 네. 일단 정리를 한번 하고 네. 뭐 아직 시행이 되지 않은 상태니까 시행을 해보면 뭔가 문제점이나 서로 이런 노사간에 것들이 지금 나오지 서로 않겠냐는 노사간의 거죠. 불신 때문에 네네. 지금 갈등의 골이 깊어지니까 네네. 이건 아무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는가. 저는 그래서 일단 6개월로 이렇게 합의를 했으니까 노동계도 조금 한 발 양보하고 그다음에 그 사용자 쪽에서도 한번 해보자. 저는 그래서 한 6개월쯤 지나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이것을 재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지금 현장에서는 경제가 정말 어려운데 네네. 그 현장은 두고 노조하고 사용자들이 이렇게 싸우는 것은 밑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런 그 원성들이 많아요. 네. 변호사님께서는 뭐 반론하실 만한 입장이 있으신가요? 이제 일단 6개월로 일단 정리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교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이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조사를 했는데 그중 네네. 1순위는 그러니까 55.1%가 물량 변동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 도입하고 싶다 이런 것이었고 31.7%가 주 52시간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겠다 이런 의견을 줬는데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 52시간제가 시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거든요. 때문에. 그렇다면 이 주 52시간제 시행과 그것을 대응하기 위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아무런 어떤 이 검증 없이 그리고 주 52시간제 때문에 근로 환경이라든지 노동 즉 그 어떤 경제 환경 악화시켰다는 근거도 없는데 일단 최대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넓혀 놓겠다라는 경총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지금 유통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사실은 적절한 근데 그런 논의는 아니라고 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3개월 탄력 근로제도 반대하셔야 돼요. 좋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52시간제가 시행이 안 됐다 그러는데 그 시행이 안 된 게 아니고요.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고 그리고 모든 기업이 아니라 일정 규모의 대기업에만 시행하기로 했었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처벌을 지금 미루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는 52시간이 실시되고 있어요. 네. 되고 있고 네네네. 다만 처벌을 안 하니까
그거를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을 가지고 변호사님께서 이게 아직 실시 안 됐다고 생각한다는 거는 저는 현장을 잘못 보시는 거라고 봐요.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다만 처벌을 안 하는 거죠. 네. 네, 첫 번째는 그 사실상 유예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 변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두 번째 통계에 왜 네. 52시간 그 뭐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이 막 주나요? 줄고 있다고요? 네. 네, 그런 통계는 저는 보지를 보셨어요? 못했고, 예, 보지를 못했고요. 근로시간이 52시간 넘어가는 근로시간 그 근로자들이 지금 현저히 줄고 있고, 그걸 정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52시간 때문에 지금 기업이 이미 그것을 조정해서 시간이 줄고 있다고 이렇게 이미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실시 안 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현장에 계신 분들은 그 생각에 동조할 수 없을 거예요. 예, 예컨대 그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대기업은 뭐 그것을 수용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경제에서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 영역에서는 이것 때문에, 즉 주 52시간 시간제 때문에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 가중됐다, 이러한 통계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탄력 근로제를 전반적으로 물론 반대할 수도 있겠죠, 노동계가.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 더 악화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이지 탄력적 근로시간제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은 아니고, 3개월에서 6개월로 합의되었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고, 게다가 그 의문이 있는 데다가 6개월 넘어서 1년으로까지 경청 요구를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에 대해서 노동계가 이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런 것이 지금의 이제 현실인 것이죠. 네. 자, 그럼 이제 또 최저임금 이슈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 최저임금 공방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정부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렸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지금 굉장히 위축되고 있다라는 주장으로 공격을 할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 교수님께서는 늘 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라고 지적을 해 오셨던 부분이잖아요. 최저임금을 뭐 10%도 아니고 20%도 아니고 2년 동안 30% 올리면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에서 탄력성이 1이라고 하더라도 30% 급여가 올라가면 30%에 가까운 노동시간 내지는 일자리가 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30%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일자리를 죽이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소득이 없으니까 이분들이 나가서 소비를 못하니까 내수가 죽기도 하고, 그다음에 가게를 문 닫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 지금 다 눈에 보이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경제가 이렇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네. 수출도 나쁘고 지금 투자도 안 되고 해서 나쁜 부분이 있지만,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기름을 얹은 꼴이 된다. 따라서 내리막길에 들어간 한국 경제, 특히 제조업의 내리막길에 최저임금을 너무 섣불리 당기는 바람에 이 문제가 더욱 어려워졌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지,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 경제가 망가졌고 그렇죠. 최저임금을 돌리면 나라 경제가 살아난다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는 대한민국 상에 없어요. 어제도 정부에서 중간 보고서 결과가 나왔는데 보니까 최저임금이 일부 업종, 특히 뭐 도소매업이라든지 음식 숙박업 쪽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정부도 중간 조사 결과를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통계를 보시면 지금 음식 숙박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2년 가까이 근로자 수가 줄고 있습니다. 네네. 마이너스. 네. 그다음에 도소매는 한 10개월 이상 줄고 있고, 네네. 그걸 두 개를 지적한 거예요. 예. 근데 더 들여다보시면 교육 서비스도 거의 10개월 이상 줄어들고 있고, 제조업도 지금 거의 10개월 가까이. 그러니까 그렇죠. 정부가 솔직하지 못하다는 게 뭐냐면, 왜 도소매 음식 숙박만 이야기했냐는 거예요. 제조업도 안 좋고 교육 서비스도 안 좋고 안 좋은 부분도 많기 때문에 네. 정부가 인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최저임금으로 인한 일자리 내지는 이 효과가 안 좋은 부분이 많다. 그걸 조금 더 넓게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네. 예.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기름을 끼얹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론을 제기하실 겁니까? 이제 경제학 원론에 보면은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이제 고용률이 악화된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 대체로 인식은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 그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계속 유지하면서, 즉 저임금의 조건으로 지속적인 경제 운영이 가능하냐, 그리고 그것이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바람직하냐, 이런 어떤 경제 정책의 방향에서의 그 접근이라고 보고, 그리고
최저임금이 인상됐을 때 시장에서 뭐 고용 시장이든 전체적인 어떤 경제 환경에서 적응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직은 짧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는 결국은 한 개 기업 내지는 한 개 사업장의 그 재기가 즉 일정한 시점에서의 폐업과 재기 시스템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계속 그 한계 상황이 유지되고 그것을 저임금으로 그 유지하려고 하는 이것을 좀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짜야 이 최저임금이 이렇게 몰매를 맞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네. 정부가 그거를 알았으면 최저임금을 올리면 아까 말씀하신 한계 기업들이 많이 문을 닫을 테니 그 문을 닫을 것에 대한 대책이 나왔나요? 그 부분 저도 되게 아쉽고 그러니까 정책을 짤 때 경솔하다는 네. 거고 그렇게 섣부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는 준비 못했다고 인정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문 닫고 그것 때문에 밥그릇이 없어지고 그것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진 사람이 최소한 100만 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목숨을 쬐어놓고 이제 와서 준비 못해서 이렇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겠어요. 네, 저는 그 부분 동의를 하고 즉 최저임금을 인상했을 때 사회적 압력, 높아진 사회적 압력을 감안하고 여러 그 환경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변화의 환경을 고려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시행됐어야 되는데 시차도 좀 있었고 예컨대 뭐 카드 수수료 인하라든가 몇 가지 대책이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충분하지 않았고 준비도 부족했기 때문에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순기능이 제대로 순기능을 못하고 오히려 이게 이제 집중 파워를 받고 있는 상황이 있다 이렇게는 저도 두 분 말씀을 말씀합니다. 들어보면 어쨌든 최저임금의 뭐 미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인상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좀 아쉽다. 좀 부족한 부분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있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의견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요. 최저임금이 거론이 됐으니까 이제 뭐 정부 이번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소득주도 성장 네. 정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저임금을 올리면 소득이 늘고 또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나서 경기가 살아난다. 이게 바로 이 소득주도 성장의 기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실물 경제라든지 뭐 주요 경제 지표들은 사실 그렇지 못한 상황이란 말이죠,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그 굉장히 유행하던 그 커브가 래퍼 커브가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 그 래퍼 커브가 뭐냐면 세율을 낮추면 세수가 는다. 네, 그렇죠. 또 세율을 높이면 높이면. 세수가 준다. 네네. 이게 좀 역설적인 거잖아요. 네네. 똑같은 거예요. 최저임금을 올리면 소득이 는다고 최저임금을 올리면 올라서 혜택 받는 사람의 소득은 늘어. 그렇죠. 그러나 일이 잘리는 사람은 소득이 없어져. 그렇죠.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간단지 않은 문제인데 그래서 이것을 아주 면밀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못했다는 점에서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 최저임금이라고 본다면 네. 그 부분에 있어서의 그 소득주도 성장은 성공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는 거고 네네.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이 뭐냐면은요.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어서 이제 없는 분들한테 이렇게 소득을 우리가 이전하잖아요. 네네. 그게 또 중요한 소득주도 성장이에요. 네네. 정책에. 근데 그 부분도 제가 통계를 보니까 이렇게 이전 소득이 낮은 사람한테 많이 가야 되는데 5분위 소득자, 고소득자. 제일 못 네. 사는 사람한테 한 달에 한 47만 원 들어가고 제일 못 사는 사람한테 50몇만 원 들어가니까 이게 배분이 전혀 안 되죠. 안 되고 있단 예, 예. 말이에요. 네. 그것도 실패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뭔가 반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을 성공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네. 이제 이르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좀 실패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제 제대로 된 대책을 시행하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다른 이제 유럽이라든 다른 나라에서는 임금주도 성장이라고 해서 네네. 그 임금을 높여줌으로써 가계 처분 가능한 소득을 높여주고 네네. 그래서 소비를 진작함으로써 경제를 전반적으로 활성화하자 선순환, 예. 이런 것인데 우리는 이제 자영업자들의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임금뿐만이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소득도 함께 높여줌으로써 네. 전반적인 가계소득을 높이자라는 네네. 이제 그 방향인데 정책 방향인데 네. 그 부분에서 전반적인 대책이 좀 부족한 데다가 네네. 제가 이제 특히 이제 강조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계부채의 규모나 질이 굉장히 높고 안 좋습니다.
네. 뭐 지표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뭐 1,500조에서 1,700 정도 원이 되는 가계부채가 있고 뭐 한 개 가구도 그것도 좀 통계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뭐 100만 가구 이상의 한 개 가구가 있는데 이런 빚을 이렇게 왕창 얹어놓은 상태에서는 소득을 높이더라도 이게 제대로 소비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가계부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노력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좀 부족해서 전반적으로는 소득주도 성장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오늘 뭐 미세먼지 추경이라든지 탈원전 이슈까지도 다양하게 좀 준비를 했는데 생방송이다 보니까 좀 아쉽네요. 시간을 더 길게 갔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정말 오늘 아마 두 분이 했던 상황들이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아마 국회에서 재현이 되지 않을까라고 네. 조심스럽게 좀 추측을 저는 해봅니다. 예. 여당이 뭐를 이번에 물었으면 좋겠냐 하면요. 지난달에 26만 5천 명의 일자리 창출되었는데 네네. 그 일자리 창출이 어디에서 되었는가? 네. 주로 이제 60대, 양질의 50대 이상 일자리인지, 아닙니까? 네, 아닌지. 얼마나 60대가 이상이 증가했고 거기에 재정이 한 달 동안 얼마가 투입이 되었고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관계자한테 저는 물어서 했으면 좋겠고요. 아마 이 방송 보시면 네. 야당에서 아마 하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근데 그래서 26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네. 저는 대정부 질문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의문이 뭐냐면 최근에 이상하게 농림업 부분에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증가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내막이 뭔지를 저는 국회가 좀 냉철하게 좀 비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또 뜨거운 감자인 이슈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백주선 변호사 신세도 명예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